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아파트에서 김미라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녀의 50번째 생일이었다. 거실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나라들을 떠올렸다. 20여 개국을 여행했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다. 미라는 한국에서 성공한 여행 블로거로 자신의 블로그 미란의 세계 일주는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개인 생활은 공허했다. 10년 전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을 여행과 일에 완전히 몰두시켰다. 이제 딸 지연은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미라는 혼자였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정혜원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혜원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지금은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란아, 생일 축하해. 어떻게 지내? 고마워, 혜원아. 뭐, 늘 그렇지. 오늘도 집에서 혼자 보내고 있어. 혜원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아직도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니? 응, 사실 내일 인도 남부로 떠날 예정이야. 타밀나두 지역의 작은 마을을 방문할 거야. 나야족이라는 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나야족.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부족이야?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사실 나도 많이 알지는 못해. 인도 정부의 공식 통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소수 부족이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어. 혼자 가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 현지 가이드를 고용했고 마을 족장의 허가도 받았어. 몇 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싶어. 혜원은 한숨을 쉬었다. 항상 그렇게 모험을 찾아다니는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미란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통화를 마친 후 미라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장비, 노트북, 의약품, 그리고 간단한 옷가지들. 그녀는 항상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전 남편, 그리고 어린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번 여행이 내게 그걸 가져다 줄지도 모르지.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그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취재 여행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비행기가 첸나이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미라는 인도의 습한 열기를 즉시 느낄 수 있었다. 공항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 라지브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김 씨, 인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어떠셨어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라지브 씨, 조금 지치긴 했지만 이곳에 도착하니 설레네요. 라지브는 그녀의 가방을 들고 낡은 지프로 안내했다. 나야족 마을까지는 약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첸나이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와 점점 시골 지역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더 원시적이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푸른 논과 야자수숲, 작은 마을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나야족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란이 물었다. 라지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야족은 매우 특별한 부족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만의 전통과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어요. 현대 문명과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라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들에게는 특이한 결혼 제도가 있다고요. 라지브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나야족은 다부일 처제를 실천합니다. 한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하는 제도죠. 주로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토지의 분할을 막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라는 호기심에 차서 더 많은 질문을 했고, 라지브는 기꺼이 나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쯤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저기 보이는 곳이 나야족 마을입니다. 라지브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미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을 바라보았다. 약 신체 정도의 소박한 집들이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집은 진흙과 지프로 만들어져 있었고 몇몇 현대적인 구조물도 보였다. 차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여러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미란을 바라보았다. 라지브가 현지 언어로 몇 마디 말하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이분이 마을의 족장, 산토시 할아버지입니다. 라지브가 소개했다. 미라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란입니다. 당신의 마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지브가 통역을 해주자 산토시 족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같은 먼 나라에서 온 손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니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그것은 작지만 깨끗한 방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전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잠들기 전 미라는 일기장을 꺼내 첫인상을 기록했다. 나야족 마을, 첫날.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다. 현대 문명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눈에서 본 순수함과 평화로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면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여성들은 물을 길러가고 남성들은 농사일을 위해 들판으로 향했다. 라지브가 그녀에게 마을을 안내했다. 이곳은 마을의 중심 광장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축제가 열리는 장소죠.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녀의 카메라는 마을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담아냈다. 곡식을 빻는 여성들,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이들, 장작을 패는 노인들. 각각의 장면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여기 오신 동안 누구와 함께 지내실 예정인가요? 라지브가 물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족장님이 적절한 가정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지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오후에 만나실 거예요. 매우 존경받는 가정입니다. 그날 오후, 미라는 산토시 족장의 안내로 한 가정을 방문했다. 그것은 마을에서 비교적 큰 집으로 잘 관리된 정원이 있었다. 이곳이 정진우와 정민호 형제의 집입니다. 족장이 소개했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젊은이들이에요. 진우는 사냥꾼이고 민호는 훌륭한 농부입니다. 미란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두 젊은 남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진우는 28세로 강인한 체격과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25세로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역시 건강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미란이 인사했다. 제 이름은 김미란입니다. 당신들의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민호도 수줍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산토시 족장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진우와 민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 집에는 그들 둘만 살고 있어 당신이 머물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미라는 잠시 놀랐다. 그녀는 가족 전체와 함께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방해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에게서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으니까요. 미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환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라는 진우와 민호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깨끗한 방을 내주었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첫 며칠 동안 미라는 마을의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요리하고 직무를 짜는 모습, 남성들이 들판에서 일하고 사냥하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매일 저녁, 그녀는 진우와 민호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다. 오늘 마을 여성들이 직무를 짜는 것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란이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마을의 여성들은 매우 숙련된 직조공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천은 도시에서도 높은 가격에 팔리곤 해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진우가 물었다. 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미라는 한국의 생활, 서울의 번화한 거리들, 기술의 발전, 그리고 바쁜 도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형제는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곳에서 왜 이런 작은 마을에 오셨나요? 민호가 순진하게 물었다.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마도 내 삶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단순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단순함 속에서 가장 큰 지혜를 찾을 수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라는 진우와 민호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나야족의 전통과 관습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라는 이 두 형제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우는 강인하고 보호적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그날의 수확물을 가져왔다. 그는 미란에게 사냥 기술과 숲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호는 더 사려 깊고 섬세했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집안일을 돌보았다. 그는 미란에게 요리법과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성격은 미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미란은 진우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그들은 새벽녘에 출발하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조용히 움직이며 사냥감의 흔적을 찾았다. 조용히, 그가 속삭였다. 저기 사슴이 있어요. 미라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활을 들어 올려 조준했다. 그 순간 미라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진우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식량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관찰만 했으면 해요. 그 아름다운 생명체를.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화를 내렸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냥감을 찾아볼게요. 그들은 한동안 사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갑자기 길을 쫑긋 세우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름다웠어요. 미란이 속삭였다. 진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요. 미라는 그의 말에 놀라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남자에게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미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그가 어떻게 어린 나이에 동생 민호를 돌봐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힘들었을 텐데, 미란이 말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그들을 따뜻한 식사로 맞이했다. 그는 미란이 좋아하는 요리를 특별히 준비해 두었다.
오늘 사냥은 어땠어요? 민호가 물었다. 진우가 대답하기 전에 미란이 말했다. 우리는 사슴을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두기로 했죠. 민호는 놀란 듯 형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어. 그날 밤, 미라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이 두 형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진우의 강인함과 보호적인 성격, 민호의 따뜻함과 배려심.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그들보다 20년 이상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이곳에 온 건 이를 위해서야, 감정적으로 얽히기 위해서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다음 날, 미라는 민호와 함께 마을의 학교를 방문했다. 그것은 작은 건물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호가 설명했다. 비록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미라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진심으로 기뻐했다.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나요? 민호가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요. 당신도 어머니였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미라는 기꺼이 수락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미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것은 소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미란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정말 고마워. 미란이 감동하여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미란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시네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은 축복입니다. 미라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환영받고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의식이었다. 미라는 진우와 민호와 함께 축제에 참석했다. 마을 광장은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노래했다. 미라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즐기기 시작했다. 춤이 한창일 때 진우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춤을 추실래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불빛 아래에서 함께 춤을 추었다. 진우의 강한 팔이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춤이 끝난 후 민호가 그들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축제를 지켜보았다.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가운데 미라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다.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민호가 물었다.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때로는 그립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시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갔어요. 여기서는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네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라는 그의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었다. 축제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생각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두 형제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녀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민호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어제 축제가 정말 즐거웠어요. 민호는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형은 이미 사냥을 나갔어요. 오늘은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마을의 여성들이 하는 일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특히 그들의 직조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미라는 민호의 안내로 마을 여성들이 모여 직무를 짜는 곳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짜는 기술을 배웠다. 여성들은 그녀를 환영했고 기꺼이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었다. 당신의 손가락이 매우 섬세하네요. 한 노인이 미란의 작업을 보며 말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미란은 감사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칭찬받은 적이 없었다. 직물짜기는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란과 민호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다. 저녁 노을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요. 미란이 감탄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진우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그는 사냥에서 얻은 멧돼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오늘 운이 좋았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것으로 며칠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미라는 한국 요리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진우와 민호는 열심히 배웠다. 그들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상쾌하고 맑았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미란이 말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미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어떻게 여행 블로거가 되었는지, 어떻게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혼 후 혼자서 딸을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당신은 정말 강한 여성이시군요. 진우가 감탄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강함이죠. 민호가 말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성들과 함께 직무를 짜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때로는 진우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그녀의 카메라는 이제 단순히 취재 도구가 아닌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수단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마을의 작은 계곡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고 근처의 동굴로 대피했다. 동굴 안에는 이미 진우가 있었다. 그는 비를 피해 사냥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란 씨, 그가 놀라며 그녀를 맞이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계곡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진우는 작은 불을 피웠다. 이 비는 금방 그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은 불 앞에 나란히 앉았다. 바깥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동굴 안은 불의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동굴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우리 부족의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동굴에서 첫 번째 나야족 부부가 비를 피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곳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후 우리 부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라는 흥미롭게 들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미란 씨,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미라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놀랐다. 무엇인가요?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따뜻함에 이끌렸어요. 미라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했지만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 씨, 저는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저는 진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죠.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털어내며 들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민호가 말했다. 걱정했어요. 그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불 앞에 앉았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동굴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침내 민호가 말했다. 형, 미란 씨에게 우리의 계획을 말했나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미란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슨 계획인가요? 민호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일종의 침묵의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진우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미란 씨, 민호와 저는 당신에게 우리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하고 싶어요. 미라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제가 두 분의 아내라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족에서는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죠. 미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나야족의 다부일 처제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자신이 그런 관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비가 그치고 그들은 동굴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그녀는 두 형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진우의 강인함과 보호적인 성격, 민호의 따뜻함과 배려심.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두려웠다. 그녀는 50세의 한국 여성이었고 한국에서의 삶, 딸, 그리고 자신의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런 형태의 결혼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가 작은 연못 옆에 앉아 있을 때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인 라키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라키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라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라키타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사랑에 관한 문제일 때는요. 미라는 망설이다가 라키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진우와 민호의 청혼,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키타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노인은 말했다.
사랑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세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키타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부족에서 형제들이 한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가정을 이룹니다. 진우와 민호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라는 깊이 생각했다. 제가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새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 부족의 일원이 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라키타 할머니. 당신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와 민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미란 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매우 낯설고 두려운 일이지만 저는 당신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분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우와 민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인가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요. 저는 아직 이 모든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다. 미라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꼈다. 다음 날, 그들은 산토시 족장에게 그들의 결정을 알렸다. 족장은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큰 축복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마을 전체가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움직였다. 여성들은 미란을 위한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고 남성들은 결혼식이 열릴 장소를 장식했다. 미란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5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 두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혼식 전날 밤 미라는 마을의 여성들과 함께 특별한 의식에 참여했다. 그들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전통적인 정화 의식을 진행했다. 그녀의 몸은 향신료와 꽃으로 만든 혼합물로 씻겨졌고 그녀의 손과 발에는 아름다운 해나 문양이 그려졌다. 이 문양들은 당신의 새로운 삶의 축복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라키타가 설명했다. 그날 밤 미라는 별도의 집에서 혼자 지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결혼식 당일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중앙광장은 꽃과 색색의 천으로 장식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였다. 미라는 마을 여성들의 도움으로 전통 의상을 입었다. 그것은 붉은색과 금색의 화려한 살이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꽃으로 만든 화환이 씌워졌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라키타가 감탄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진우와 민호는 마을 중앙에 설치된 특별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들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미란이 제단으로 걸어갈 때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꽃잎을 뿌렸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제단 앞에서 산토시 족장이 의식을 집행했다. 그는 세 사람의 손을 함께 묶고 신성한 물로 축복했다. 오늘 이 세 영혼은 하나가 됩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들의 결합이 우리 마을에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진우와 민호는 차례로 미란에게 약속을 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했다. 마지막으로 미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두 분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되었다. 음식과 음료가 풍성하게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춤추고 노래했다. 미란, 진우, 민호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새로 준비된 집으로 안내되었다.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 중 하나였으며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첫날 밤 미란은 긴장했지만 진우와 민호는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했다. 그들은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가정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진우는 계속해서 사냥과 물고기 잡이를 통해 식량을 제공했고 민호는 농사와 집안일을 담당했다. 미라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마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미라는 두 남편의 다른 성격과 장점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도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을 존경했다. 몇 주 후 미라는 자신의 상황을 한국의 친구 혜원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혜원아, 나의 오랜 친구에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는 나야족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결혼했어. 아니, 더 놀라운 것은 나는 2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야. 이것은 나야족의 전통이고 처음에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알게 되었어. 진우와 민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그들과 함께 나는 오랫동안 찾아왔던 평화와 행복을 찾았어. 물론 이것은 한국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선택일 거야. 하지만 나는 5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어.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곧 지연이에게도 알릴 예정이야. 그녀가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 이것은 내 선택이고 나는 이 선택에 책임을 질 거야. 언젠가 내가 우리를 방문할 수 있길 바라. 이 아름다운 마을과 내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 사랑을 담아, 미란. 편지를 보낸 후 미란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의 새로운 생활은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을 가져왔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세계 역사를 가르쳤고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직조 기술을 소개했다. 그녀의 지식과 경험은 마을 전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미라는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증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의아해졌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약간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그녀는 특정 음식의 냄새에 더 민감해졌고 평소보다 더 많이 피곤해졌다. 어느 날 라키타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노인은 미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새 생명을 품고 있군요. 라키타가 말했다. 미란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50세예요. 이미 폐경기. 라키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이 때로는 기적을 가져오죠. 미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딸 지연을 낳은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라키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진우와 민호에게 라키타의 말을 전했다. 두 남자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인가요? 진우가 흥분해서 물었다. 미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라키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올렸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있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그들은 마을의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받기로 했다. 의사는 미란을 자세히 검사한 후 라키타의 말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당신은 임신하셨어요. 약 2개월 정도 되었네요. 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 놀라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50세의 임신이라니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적이 자신의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미란과 그녀의 남편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것은 마을 전체의 큰 축복으로 여겨졌다.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질 것입니다. 산토시 족장이 선언했다. 새 문화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는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미라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다. 진우와 민호는 그녀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을 여성들은 그녀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전통 지식을 전수했다. 미라는 자신의 나이 때문에 걱정했지만 라키타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의 몸은 강하고 당신의 영혼은 더 강합니다.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면서 미라는 점점 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안녕, 우리 아기. 엄마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거야. 진우와 민호는 미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종종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움직임을 들으려고 했다. 아기가 누구를 닮을까요? 민호가 어느 날 물었다. 미라는 웃었다. 중요한 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 둘 다 잘생겼으니 아마 아주 예쁜 아기일 거예요. 임신 7개월 차에 미라는 딸 지연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생활과 임신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해. 나는 지금 인도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 처음에는 취재를 위해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 되었단다. 내게 말하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 나는 결혼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2명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야. 이것은 이곳 나야족의 전통이고 처음에는 나도 이해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지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나는 임신했어. 그래, 너의 50세 된 엄마가 임신했어. 의사들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해. 나는 몇 달 후면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내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지만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이곳에서 나는 오랫동안 찾아왔던 평화와 사랑을 찾았어. 진우와 민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줘. 언젠가 내가 우리를 방문할 수 있길 바라. 너의 새 동생과 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항상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보낸 후 미라는 지연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선택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았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마을 전체가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아기를 위한 옷과 담요를 만들었고 남성들은 특별한 요람을 만들었다. 미란의 출산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아기가 오고 있어요. 그녀가 진우와 민호에게 말했다. 두 남자는 즉시 마을의 조산사를 불렀다. 라키타와 다른 여성들도 와서 도왔다. 출산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라는 강인하게 견뎠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은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미라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여자아이입니다. 조산사가 발표했다.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기는 미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작고 붉은 얼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강한 울음소리를 가진 완벽한 아기였다. 그녀는 아름다워요. 진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너무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미란이 물었다. 세 사람은 함께 의논한 끝에 아기의 이름을 나라로 짓기로 했다. 그것은 한국어로 나라를 의미하는 동시에 나야족의 언어로 빛을 의미했다. 나라의 탄생은 마을 전체의 축제의 이유가 되었다. 사람들은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라는 모성의 기쁨과 도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20대의 지연을 키울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모성을 느꼈다. 그때는 젊음과 불안,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이가 주는 지혜와 두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진우와 민호는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인 아버지였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보고 미란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왔다. 밤에 아기가 울면 그들은 미란보다 먼저 일어나 아기를 달랬다. 당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해요. 진우가 말했다. 우리가 나라를 돌볼게요. 미란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전의 삶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었다. 나라가 몇 주 되었을 때 미라는 한국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그것은 지연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엄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가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요. 그리고 내게 동생이 생겼다니 정말 놀랍고 기뻐요. 나는 언젠가 엄마와 나의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곧 방학이 시작되면 인도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엄마와 나라, 그리고 엄마의 남편들을 만나고 싶어요. 항상 엄마를 사랑하는 지연. 미라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의 이해와 수용에 감사했다. 이제 그녀의 두 세계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라가 자라면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와 나야족의 전통 두 가지 모두를 배우며 자랐다. 미라는 그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진우와 민호는 그녀에게 부족의 전통과 기술을 가르쳤다. 나라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미라는 마을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와 연결망을 통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마을에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과 더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마을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녀가 진우와 민호에게 설명했다. 이제 제가 뭔가 돌려줄 차례예요. 그녀의 블로그 독자들과 한국의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관대하게 기부했다. 몇 개월 안에 그녀는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그들은 마을에 정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를 확장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전체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산토시 족장은 미란의 노력에 깊이 감사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큰 축복입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라가 1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날 뜻밖의 손님이 도착했다. 그것은 바로 지연이었다. 지연아, 미란이 딸을 보고 소리쳤다. 모녀는 뜨겁게 포옹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지연은 나라를 보고 즉시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정말 예뻐요. 엄마, 내 동생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또한 진우와 민호를 만났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곧 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랜만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지연은 2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마을 생활을 경험하고 나야족의 문화를 배웠다. 그녀는 특히 나라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곧 다시 올게요. 그녀가 떠나기 전에 약속했다. 이제 이곳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란과 그녀의 가족은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라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랐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미란은 가끔 자신의 과거 생활을 떠올렸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 혼자서 보낸 밤들, 늘 다음 목적지를 찾아 방황하던 날들.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행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미라는 자신의 남편들과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전혀. 이곳에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찾았어요. 그것은 내가 평생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었고, 가끔은 진우와 민호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대화와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미라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야족의 문화, 다부일 처제의 실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 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블로그는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였다. 그녀는 또한 마을의 여성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 그들이 자신들의 직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마을 경제에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했다. 나라가 3살이 되었을 때 미라는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당신의 몸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다. 미라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뻤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가족이 될 거예요. 그녀가 진우와 민호에게 말했다. 쌍둥이의 출산은 순탄치 않았다. 미란의 나이와 쌍둥이 임신의 위험성 때문에 그녀는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다. 진우와 민호는 그녀의 곁을 지켰고 나라는 마을의 여성들이 돌봤다. 힘든 진통 끝에 미라는 건강한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출산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하늘과 바다로 지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그들을 환영했다. 나라는 새로운 동생들에게 즉시 매료되었고 큰 언니로서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 나라는 동생들을 잘 돌볼 거예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란의 가족은 이제 더욱 완성되었다. 새 아이들과 두 남편들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지연은 정기적으로 그들을 방문했고 때로는 한국의 친구들도 데려왔다. 미란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비판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사회적 규범에 도전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라는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자원이 되었다. 그녀는 특히 여성들의 권리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라가 7살, 쌍둥이들이 4살이 되었을 때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다. 그것은 자신의 여정, 선택, 그리고 발견한 행복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다. 나는 5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책에 서문에 썼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문화, 다른 전통, 그리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나라가 10살이 되었을 때 미라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진우, 민호, 그리고 세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여행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여행이었다. 서울에서 그들은 지연과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미란의 어머니를 방문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미란의 행복을 보고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였다. 너는 항상 다른 아이였어.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항상 옳은 선택을 했어. 그들은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미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국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했다. 어머니의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요. 나라가 감탄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곧 그들은 인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여행은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미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이제 56세였지만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감사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랐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꿈꾸지도 못했던 행복을 찾았다. 미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나이, 문화, 전통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가 저물 때 미라는 종종 자신의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발견한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미란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진우와 민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의 양쪽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나는 이런 삶을 상상도 못했죠.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라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담긴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우고 있어요. 나라는 이제 활기찬 청소년이 되어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장난기 가득한 소년들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어와 나야족의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고 두 문화의 전통을 존중했다. 그들은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날 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용기 있는 결정들, 극복한 두려움, 그리고 찾은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특히 자신의 나이, 문화적 배경 또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종종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미란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과 도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나야족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마을과 외부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다. 그녀의 가족은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다. 그들의 관계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사랑과 존중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미란이 6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마을 전체가 그녀를 위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을에 가져온 변화와 영향에 감사를 표했다. 미란 씨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선생님입니다. 산토시 족장이 선언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축하 행사 중 지연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이 깜짝 방문했다. 미라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 엄마, 지연이 감동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날 용기를 내어 이 마을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때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라는 딸을 꼭 안았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너의 지지가 내게는 정말 중요했어. 그날 밤, 미라는 자신의 남편들과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함께한 시간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감사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미란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진우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로 다른 새 영혼이 하나가 되어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미라는 비록 자신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용감한 여성,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젊은 세대들은 그녀의 용기와 개방성을 배우며 자랐다. 나라와 쌍둥이들은 성장하여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라는 어머니처럼 세계를 여행하며 다른 문화를 배우기를 원했고, 쌍둥이들은 마을에 남아 전통을 지키고자 했다. 미란은 그들 모두를 자랑스럽게 지지했다. 미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50세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축복과 행복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 문화, 전통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끄는 여행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그 여행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있다. 미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그녀가 사랑하는 두 세계를 연결했다. 그녀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마음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어느 아름다운 저녁, 미라는 자신의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진우와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 그들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함께 그들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그것은 사랑, 존중, 그리고 이해로 가득 찬 세계였다. 미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사회적 기대와 편견을 초월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용기와 개방성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그것에 항상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웠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50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고, 그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미란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의 매 순간을 사랑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그들을 감쌌을 때 미라는 자신의 남편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수천 개의 이야기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국경, 언어, 문화, 나이를 초월한 사랑. 그것은 미란이 50세에 발견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예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민호가 덧붙였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사랑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미라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열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꿈꾸지도 못했던 행복을 발견했다. 미란의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란이 한 일이었다. 그녀는 50세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결과 그녀는 사랑, 가족,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대를 거쳐, 문화를 넘어, 시간을 초월하여.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미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는지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여정의 매 순간을 사랑할 것이다. 밤이 깊어갈 때 미란, 진우, 민호는 함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 언어, 문화, 나이를 초월했다. 그것은 미란이 50세에 발견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End. 후에 놓인 별들 아래 미라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은 그녀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찾아왔던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 위에서 반짝였고 미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집에 있었다. 한국의 작은 어촌마을 강릉 근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집, 그곳에서 민호는 세상의 빛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의 탄생은 기쁨보다는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아버지 김태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출산 후 아이를 본 순간부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랑스러운 그들의 첫 아이가 평생 다리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선천성하지 결손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아이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대의학과 보조기구들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태준의 어머니 박영자는 손자의 상태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 부부와 달리 냉정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니? 평생 집만 될 텐데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 그녀의 말에 수연은 더욱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우리 아들입니다. 어떤 상태로 태어났든 우리가 책임지고 키울 겁니다.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호가 집에 돌아온 첫날,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했다. 우리 민호,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넌 분명 멋진 아이로 자랄 거야. 수연은 작은 아기 침대에 누운 민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기어다니며 주변을 탐험했다. 그의 상체는 또래 아이들보다 강했고 손과 팔의 협응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다. 민호야, 오늘은 새로운 의자를 가져왔어. 이걸로 더 높은 곳도 볼 수 있을 거야. 태주는 특별히 제작된 작은 휠체어를 보여주었다. 민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곧 그 의자에 익숙해졌고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집 밖의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민호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다른 아이들의 시선과 질문에 그는 당황했다. 너는 왜 다리가 없어? 너는 왜 항상 저 의자에 앉아 있어? 순진한 질문들이었지만 민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민호는 조금 특별한 친구예요. 하지만 그것이 민호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감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민호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유치원 교사 박지영의 따뜻한 설명에 아이들은 점차 민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치원에서의 적응 기간 동안 민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했다. 그는 그림 그리기와 블록 쌓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손은 마치 마법사의 손처럼 정교하게 움직였고 그가 만든 작품들은 종종 전시되기도 했다. 우리 민호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대. 수연은 기쁨에 겨워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태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껴안았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라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민호는 더 발전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유치원보다 더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다. 계단이 많은 학교 건물에서 이동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체육 시간에는 종종 방관자가 되곤 했다. 선생님, 저도 체육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요. 민호의 간절한 요청에 담임 교사 김동현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민호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위해 체육 교사와 상담했고 결국 민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민호야, 너는 상체 근력이 뛰어나니까 팔굽혀펴기와 농구 슛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체육 교사의 제안에 민호는 눈을 반짝였다. 그날부터 민호는 체육 시간마다 자신만의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그의 상체 근력과 정확성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학교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과 가끔씩 들려오는 놀림이었다. 다리 없는 애, 휠체어 소년 같은 별명들이 그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민호는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했다. 엄마, 나는 왜 다리가 없어요? 10살이 된 민호가 어느 날 저녁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너는 다리 대신에 더 큰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야. 민호의 삶은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자신의 한계에 더 많이 부딪혔다.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 그는 항상 구경꾼이 되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깃들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장애인 수영교실이 열린대. 한번 가볼래? 태준의 제안에 민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영장에 가보니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물속에서는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상체가 강한 민호 같은 학생은 수영에 큰 재능을 보일 수 있어요. 수영 코치 정승훈의 말에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그는 물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에 매료되었다. 민호의 수영 실력은 놀랄 만큼 빠르게 향상되었다. 그의 강한 상체와 탁월한 협응력은 수영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코치는 민호에게 파라수영 선수로의 가능성을 제안했고, 민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엄마, 나 오늘 50m 자유형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민호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다. 수연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껴안았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넌 정말 대단해. 중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이제 학교에서도 수영 천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를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그의 수영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민호는 지역장애인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여러 개의 메달을 따왔고 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실리게 되었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나 수영으로 새 인생을 찾은 소년, 김민호. 신문기사의 제목은 민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장애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민호는 전국장애인 수영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며 국가대표 선발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치들은 그의 타고난 재능과 끈기 있는 훈련 태도에 감탄했다. 민호 학생, 이대로 계속 훈련한다면 파라올림픽 출전도 가능할 거예요. 국가대표 코치의 말에 민호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파라올림픽은 그에게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꿈의 무대였다. 아빠, 나 파라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민호의 진지한 고백에 태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 민호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응원할 거야. 꼭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민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는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가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대학에 진학한 민호는 체육학을 전공하면서도 파라올림픽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새벽 훈련으로 시작해 늦은 밤 훈련으로 끝났다.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꿈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민호 선수, 이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파라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선을 다해봅시다. 코치의 격려에 민호는 더욱 집중하여 훈련에 임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국제대회 당일, 민호는 생애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그는 50m 자유형, 100m 자유형, 그리고 50m 접영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100m 자유형에서는 자신의 종목 세계 기록에 근접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김민호 선수, 축하합니다. 이번 성적으로 파라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셨습니다.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관계자의 말에 민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파라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민호는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높여갔다. 코치진은 그의 재능과 노력에 큰 기대를 걸었다. 민호야, 이 대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내가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이 빛을 발할 때야. 수영 국가대표 감독 박철수의 말에 민호는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 대회가 단순한 메달을 넘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파라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 도착한 민호는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들을 보며 감동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우와, 저 선수는 팔이 없어도 발로 수영을 하네. 저 선수는 시각장애가 있어도 저렇게 빠르게 수영할 수 있구나. 민호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다. 파라올림픽 개막식 날, 민호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일원으로 당당히 입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관중석에서는 그의 부모님이 한국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있어요. 태준 씨.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태준 역시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작은 아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선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민호의 첫 경기는 100m 자유형이었다. 그는 경기 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지금까지 흘린 모든 땀과 눈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최선을 다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민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팔은 완벽한 리듬으로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의 소리, 관중의 함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물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김민호 선수, 놀라운 스피드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5m, 그는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으며 골인 지점을 향해 돌진했다. 터치패드를 터치한 순간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전광판에는 1위, 김민호, KOR 라는 글자와 함께 새로운 파라올림픽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김민호 선수, 파라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파라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민호는 현실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관중석에서는 한국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코치진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은 민호에게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 그의 모든 고난과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파라올림픽에서 민호는 총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회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다리 없이 태어나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된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민호 선수, 어떻게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나요? 국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에게는 장애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호는 국민적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공항에는 수많은 팬과 취재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특별 포상을 준비했다. 민호에게 그것은 모두 꿈 같은 일이었다. 민호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아빠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수연은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태준의 눈에도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다. 민호의 성공 이후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호의 재단 날개는 장애 아동들에게 수영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는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민호를 보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민호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파라올림픽에 나가고 싶어요. 한 어린 소년이 민호에게 말했다. 그 소년 역시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었다. 민호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너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재단 활동과 함께 민호는 강연자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기업, 그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한계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는 포기하는 마음이다. 민호의 강연은 항상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어린 시절 종종 왜 하필 나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하필 나여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호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가며 다음 파라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고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진정한 목표는 메달 그 이상이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메달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의료기술 전시회에 초청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최첨단 보조 의족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생체공학 기술을 활용한 최신 의족입니다. 신경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죠. 전시회 담당자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의족을 살펴보았다.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왔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그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제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호 선수님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으셔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과 상담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이 일을 상의했다. 엄마, 아빠,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고 성공할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결심을 존중했다. 민호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을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여전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다음 날, 민호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했다. 오랜 검사와 평가 끝에 의사들은 민호에게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호 씨의 경우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지만 신경 연결과 근육 상태가 양호합니다. 새로운 의족 시스템을 시도해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실험적인 시술이고 오랜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평생 물속에서 자유를 느꼈다면 이제는 땅 위에서도 그 자유를 느끼고 싶습니다. 수술 당일 민호는 침대에 누워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이 수술은 단순한 의학적 시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수연과 태주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네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아들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수술은 12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의사들은 민호의 신경과 근육을 최첨단 의족 시스템에 연결하는 복잡한 작업을 진행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을 때
주치의는 지친 표정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에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민호 씨가 의족을 제어하고 걷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길고 어려울 것입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민호는 자신의 몸에 연결된 의족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직 그의 일부가 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재활 과정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의족과 자신의 신경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의 뇌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다리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다시 한번 민호 씨 의족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의족의 센서에 감지되도록 집중하세요. 재활치료사 이지연은 끊임없이 격려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호는 좌절감에 자주 빠졌다. 그는 물속에서는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평생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것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서 도전했다. 수술 후 3개월, 민호는 마침내 의족을 이용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평행봉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민호 씨, 해냈어요. 첫걸음을 떼셨어요. 이지연은 감격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땅을 딛는 느낌이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날 이후 민호의 재활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의족을 제어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진전이에요. 민호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환자입니다. 담당 의사 김주원은 감탄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1년 내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표는 그보다 더 컸다. 저는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달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두 발로 서서. 수술 후 1년, 민호는 기적과도 같은 진전을 보였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 짧은 거리를 달릴 수도 있게 되었다. 그의 의족은 이제 완전히 그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회복할 줄은 몰랐어. 태주는 아들이 공원을 걷는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워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내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지.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 저는 제 한계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한계는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놀라운 회복 과정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나 파라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수영 선수, 이제는 두 발로 걷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의족을 얻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자리였다. 행사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긴장한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가 두 발로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첫 번째 날이었다. 소개합니다. 파라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영웅 김민호 선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무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가 두 발로 걸어서 무대에 등장했다. 그 순간 행사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호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한 경외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의 강연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파라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최첨단 의족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눴다. 저는 항상 물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수영은 제게 다리가 필요 없는 유일한 장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땅 위에서도 그 자유를 느낍니다. 이것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민호는 무대 위를 걸어다니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해왔고 그 과정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경외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민호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를 걱정했어.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뛰어넘었구나.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아들을 안았다. 민호야, 너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어.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민호는 부모님을 꼭 안으며 말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는 다리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수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는 또한 의족 기술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경험과 피드백은 더 나은 보조기구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느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민호 씨처럼 의족을 사용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다리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그의 사례는 의학 교과서에 기록될 만합니다. 김주원 의사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민호의 사례를 발표하며 말했다. 민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두 번의 기적, 한계를 넘어선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같았다. 아마 지금처럼 특별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야. 내 장애는 내게 축복이었어. 민호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의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다. 그는 수영뿐만 아니라 달리기, 자전거 타기, 심지어는 등산까지 시도했다. 저는 이제 제 몸의 모든 가능성을 탐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몇 년 후, 민호는 특별한 도전을 준비했다. 그것은 한라산 등반이었다. 의족을 착용한 채로 한국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다. 등반 당일, 많은 언론과 팬들이 그를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민호는 전문 등반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힘든 도전이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 씨. 당신은 이미 불가능한 일을 여러 번 해냈잖아요. 등반 코치는 그를 격려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민호는 마침내 한라산 정상에 도달했다. 그는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성취를 축하했다. 그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의 불굴의 의지에 감동했다. 저는 오늘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이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만의 한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민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었다. 그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그의 한계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더 강하게,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았고 부모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민호가 40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것은 전국의 장애 아동들을 초대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였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호처럼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무대에 올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그 아이들에게서 보았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가능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녀도 민호처럼 두 다리 없이 태어났다. 민호 삼촌, 저도 삼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민호의 삶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나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고 첨단 의족으로 걷게 되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성취였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도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었다. 민호가 종종 말했듯이 진정한 장애는 신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장벽을 넘어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난 소년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파한 이야기.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소리 없이 울었다.